베트남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개의 공장이 철수한다는 발표 하나로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실업률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고 부동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상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천 명이 모인 광장에서 한 여성이 목 놓아 울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베트남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 여성은 바로 저였습니다. 베트남 시골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 한국어 한마디 몰랐던 제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한국 기업 하나가 베트남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떠나려 하자 왜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졌는지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자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보시면 경악하게 될 겁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가 한국어는 미래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두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될 줄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베트남 핫틴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삼성협력업체에서 일하셨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한국어를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응우엔 함이야, 한국어는 미래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죠.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모습을 보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가 저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하미야, 아버지는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길 바란다. 한국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야.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러 나갈 때도 한국어 문법책을 붙들고 있었죠.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나 싶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대학 4학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신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과 함께 통역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온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죠.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면접관이 발음이 정말 좋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아버지께 뛰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삼성 통역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미야, 내가 한국어를 배운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꿈이 제 꿈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출근 날 삼성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그 설렘이란. 깔끔한 사무실과 체계적인 업무 환경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배우며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챕터 2. 미래를 본 곳 한국. 통역사로 일한 지 6개월 후 저에게 한국 본사 연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질서정연한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지하철을 처음 타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하는 전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깨끗한 역사.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삼성 본사 공장 견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넋을 잃었죠.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가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모습.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행정 서비스였습니다. 시청에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걸 보며 저는 감탄했죠.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몇 분 만에 끝나니까요. 하지만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든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거든요. 삼성은 간섭이 너무 심해.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과 질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건가? 어느 날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미야, 넌 너무 한국 편만 드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한국에서 본 그 발전된 모습들, 그 뒤에 숨어 있는 노력과 시스템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밤에 혼자 생각해보면 더욱 답답했습니다. 혜택은 기억 못하고 불만만 말하는 건가? 삼성이 베트남에 가져다 준 변화들, 일자리와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은 왜 쉽게 잊혀지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챕터 3. 도시를 바꾼 공장, 그리고 그림자. 삼성 공장이 들어선 지 2년 핫딘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논밭뿐이던 곳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섰죠. 고용률이 80% 이상 올랐고 평균 소득도 3배나 늘었어요. 저는 이 변화를 매일 목격하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와 병원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어르신들이 현대적인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 이게 바로 발전이구나. 삼성이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바꿔놓았죠. 저는 연수 코디네이터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한국 본사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삼성 내부 회람에 노조 갈등 지속 시 일부 철수 검토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경고성 멘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조립 라인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된다는 발표가 나왔죠. 지역사회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철수가 시작됐다.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인들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부동산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이 지역의 생명줄이었다는 걸. 공장 하나가 들어와서 도시 전체가 살아났는데 그 공장이 떠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밤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기회를 준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과 삼성이 베트남에 가져다 준 변화들, 그 소중함을 왜 모르는 걸까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한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한국어는 미래다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 미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죠. 하지만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챕터 4. 균열 선동의 시작. 노조가 결성된 건 삼성 공장이 들어선 지 2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구사항을 보고 저는 당황했죠. 기숙사 확대, 초과 근무 전면 금지, 기본급 2배 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들이었습니다. 노조를 이끄는 사람은 쩐꽁호황이라는 45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진보적인 어휘를 즐겨 사용했죠. 노동자의 권리, 기업의 착취, 민족의 자주성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정적인 활동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쩐꽁호황의 활동 방식은 이상했습니다. SNS를 통해 삼성 착취 프레임을 계속 퍼뜨리더라고요. 시위를 조직할 때도 언론 플레이에 특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마치 여론 조작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 시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 노력했어요. 삼성이 우리 지역에 가져다준 변화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함이 왜 우리 편을 안 드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한국에서 본 그 선진 시스템, 베트남에 가져다 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쩐꽁호황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외국 기업의 노예가 될 것인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켰죠. 복잡한 경제 문제를 감정적인 대립으로 몰고 가는 거였어요. 베트남 직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불만을 품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예전엔 화목했던 직장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해보면 답답했어요. 잘해줬기 때문에 당하는 배신인가? 한국과 삼성이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혜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할 때마다 기업 편을 든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챕터 5. 배신의 정체. 어느 날 삼성 보안팀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도면이 외부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이상한 접근을 감지해서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관련 이메일들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쩐꽁호황이 보낸 이메일에 평소와 다른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사람이 쓸 법하지 않은 중국식 표현들이 섞여 있었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더 많았어요. 쩐꽁호황이 노조 활동을 시작한 시점, 그가 사용하는 선동 방식, 그리고 기술 유출 시도 시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쩐꽁호황의 과거 경력, 중국 방문 기록,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보안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쩐꽁호황이 중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의 임무는 노조 활동을 통해 삼성을 약화시키고 틈을 타서 핵심 기술을 빼내는 것이었죠. 기술을 얻어야 진짜 자주국가가 된다는 그의 선동 발언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첩자였던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했던 것이죠. 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하루아침에 훔치려 한다고. 한국과 삼성이 정직하게 베트남과 기술을 나누려 했는데 그걸 배신으로 갚으려 했던 거잖아요. 더 화가 났던 건 선량한 베트남 사람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던 사람들이 첩자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쩐꽁호황은 베트남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외국인인 제가 조국 베트남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또 기업 편을 든다고 할 텐데.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배신을 막아야 했습니다. 챕터 6. 철수의 시작, 붕괴의 서막. 드디어 삼성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2차 투자 전면 보류. 그 짧은 문장이 핫딘성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그 발표문을 번역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닥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칠 만에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폭증했어요. 2년 전까지 80%였던 고용률이 40%까지 떨어졌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삼성 공장 덕분에 오른 집값이 반토막 났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떤 중소상인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 이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웃으며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삼성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이 지역의 뼈대였구나. 그제야 모든 사람이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실직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새로 지어진 학교들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워졌죠. 교육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하미 씨, 당신이 나서서 연설을 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기를 만든 건 그들인데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는 거였거든요.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뻔했어요. 저는 삼성 직원이면서 동시에 베트남 사람이었으니까. 실패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성공하면 정부 공, 실패하면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미래,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두 나라가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꿈을 키워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철수했을 뿐인데 지역 전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연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챕터 7. 눈물의 연설. 수천 명이 모인 광장에 서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실업자들의 원망 어린 눈빛, 상인들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 모든 게 제 어깨에 올려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그리고 삼성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지하철 시스템, 무인 공장, 디지털 행정 서비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설명했죠. 한국도 50년 전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고 노력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기술을 얻은 게 아니라 기회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죠. 삼성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쩐꽁호황의 정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기술을 훔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첩자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진짜 자주국가가 되려면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배워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나라에게 누가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는 미래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 아버지, 제가 지키고 싶었던 미래가 이런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회를 준 나라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혜택은 당연하게 여기고 불만만 키웠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기업도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삼성도 베트남 사람들의 성실함과 열정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챕터 8. 재신뢰 그리고 새로운 동맹. 연설 후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산업기밀보호법을 전격 통과시킨 거예요. 기술 유출을 막고 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안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구나. 삼성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고 재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민성우 팀장이 저에게 말했죠. 하미 씨 연설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본사에서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달 후 삼성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 재투자 및 3억 달러 ESG 기금 조성. 단순히 공장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를 약속한 거였어요. 교육, 의료, 환경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에게도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기술 외교 사절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였어요. 외국 기업과 베트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전문적으로 맡아달라는 뜻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의 첫 업무는 베트남 한국 미래전략센터 개소식이었어요. 양국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었죠. 저는 개소식에서 다시 한번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어도 신뢰는 못 삽니다. 저는 이 말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신뢰를 지키면 더 큰 기회가 옵니다. 한국 대사도 참석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자는 배신당해도 용서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두 나라의 진정한 우정을 느꼈죠. 팜티린도 개소식에 왔어요. 예전에 저를 기업의 대변자라고 비난했던 대학 동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미야, 내가 옳았어. 나도 이제 알겠어. 그녀의 사과를 받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센터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베트남 청년들의 한국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1000명씩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베트남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미래가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죠.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 핫딘성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삼성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일자리가 돌아왔고 새로운 협력 업체들도 들어서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베트남, 이게 바로 진정한 아시아 동반자 관계구나. 두 나라가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미래예요.